매월 있었던 경제 문제들을 결산하는 월간 경제 결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박병율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또 우리 책 소개를 또 해야죠. 책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책 내셨어요? 절 위한 책을 쓰셨던데? 네.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한 6가지 요소를 한번 뽑아가지고 네. 이게 향후 어떻게 될까 한번 전망하는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6가지 요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인구, 그리고 재정, 부동산, 가상통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전 제가 경제기자를 좀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이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예컨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줄어드는 건 팩트인데 그럼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나빠질 거냐, 네. 우리 삶이 나빠질 거냐, 아니면 우리 삶이 좋아질 거냐.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그래 나는 이쪽이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데 재정을 풀면 우리가 더 잘 될까 안 될까. 부동산은 오를까 내릴까.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정말 지원이 될까 안 될까. 아마 다들 각기의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실 거고요. 전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주제 넘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두 가지를 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네, 이런 그 고민으로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네.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잘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거다 저쪽으로 갈 거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셨군요. 아닙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저 위한 제목이라니까요. 책 제목이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요. 이거 저한테 영감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네. 그대는 저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저도 다 모르죠. 그래요? 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경제를 김혜민 PD만큼 모르는 분과 경제를 박병률 기자만큼 모르는 분 누구든 좋습니다.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무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박병률 기자의 신간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방송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책 소개도 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경제 결산 한번 해보죠. 이번 달에는 통계로 경제를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 통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10년 만에 서울로 이사 온 사람들이 나간 사람보다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2009년 이후 지금 처음인데요. 네. 사실 좀 상징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2월에 국내 인구 이동이라는 통계를 냈는데 여기 보면 지난달이죠. 서울의 순 이동 인구, 즉 그 들어온 인구에서 나간 인구를 빼니까 3,034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즉 3,034명이 더 많이 이사를 들어왔다. 네. 이런 얘기인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도시는 주로 인구가 많이 나가는 추세였는데 특이하게 10년 만에 이제 서울은 3,000명 정도가 이제 쭉 들어온 겁니다. 이 왜 이럴까? 사실 이제 얘기는 지금 송파구 헬리오시티 영향이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워낙 대규모 단지니까. 네. 거기가 지금 끝나고 입주를 시작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9,510가구 규모, 엄청나고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불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이 많이 이제 카운팅이 됐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은 보면 또 재개발 단지가 많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동작구의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 단지 입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작구랑 송파구가 지금 순유입된 대표적인 구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면 지금 총 규모가 헬로우시티가 9,510가구고 동작구에도 한 1,202명이 순유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이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009년도 이후 10년 만에 지금 서울로 들어온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당장은 헬리오시티라든가 흑성 뉴타운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게 향후에 좀 어떤 추세가 되지 않을까. 먼저 지금 서울의 경우 곳곳에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도시 재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올 유인이 많다라는 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 IT라든가 컨텐츠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요. 또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산업들이 사실 지방에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게 철강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근데 지금 보면 창원이라든가 거제, 울산 같은데 좀 산업이 안 좋은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판교라든가 지금 강남에 IT밸리 같은 경우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유인이 이제는 지방보다도 점점 서울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겠네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인구가 유입된 지자체가 서울과 경기, 세종, 제주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제주는 아주 지금 사람 수가 작거든요. 작고 136명 순유입이니까 그냥 거의 뭐 비슷하다 보면 되고. 네. 세종은 지금 신행정 수도라서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특이성이 있고요. 그거 빼고 나면 지금 서울과 경기가 지금 지방의 인구들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인력 중심의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육체 노동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이런 IT,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면 결국 트렌드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감지가 된 거다라고 좀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마곡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진다는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요. 이제 점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네요. 그리고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고 지역 경제 어떡합니까? 걱정이네요. 얼마 전에 이제 또 3기 신도시 나오니까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국토부가 아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을 유치해 주겠다. 네. 그러면 또 사람이 집이 부족한 거죠. 그럼 또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언론은 이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뭐 수도권 집중이 뭐 강화되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방이 그럼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약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제 이게 앞으로 뭐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가 그렇죠. 사회 문화 구조를 아주 급격하게 또 재편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인구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그냥 뭐 좀 간만에 늘었구나라고 볼 수가 없는 조금 네. 더 큰 차원에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뭐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재개발 건물 사갖고 뭐 몇 억 만들고 뭐 네. 이런 기사 보니까 누가 지방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서울로 올라오고 참. 싶죠. 청와대 네. 대변인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러게요. 그렇고요. 참 문제입니다. 이 균형 발전 이게 과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점점 현실과는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좀 네. 씁쓸하네요. 이 다시 균형 발전이 안 되면 결국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두 번째 통계 살펴보죠. 집값 떨어져서 전세값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 많다는 기사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은행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집값이 10% 하락할 경우를 잡았습니다. 사실 10% 하락이면, 그러니까 전세값이 네. 10% 하락할 경우에 약 한 3만 2천 가구 정도는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네. 이 3만 2천 가구가 얼마냐면 전체 집주인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서 10%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이제 집주인은 전체 집주인은 이제 1.5%니까 네.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는 이제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 이것도 봤더니 3만 2천 가구의 71.5%는 2천만 원 정도 부족할 거다. 2천만 원. 그렇게 크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값 하락이 아주 거세어질 경우에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가 대규모
혼란스러운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네. 지금 한은이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어려움 겪는 분들은 갭 투자한 분들 무리해서 맞습니다.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투자를 했을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이 세입자에게 지금 줄 수 없는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자산은 남아 있으니까 한은은 그것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집 자산까지 따지면 그렇게 이제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아하.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전세 보증금 전체를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후속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네. 차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돌아왔을 때 근데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저 이제 나갈 거예요. 돈 주세요. 했을 때 못 주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4.8%입니다. 네. 아마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갭 투자했을 분일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갭 투자자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전셋값이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한은이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올 1, 2월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52.0%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절반. 네, 절반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다만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아파트는 15%.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 네. 그리고 이제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5%. 이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주로 네. 지방에 많고 또 이 말은 그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직 서울에는 이런 깡통 전세 영향이 네. 상대적으로 좀 적다. 네. 이게 좀 한은의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 박병률 기자는 함부로 예측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책까지 썼지만 네. 이 전셋값 어떻게 계속 내려갈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추세로 본다면? 근데 지금 상황을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게 지금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 나오죠. 또 경기는 침체되겠다라고 얘기 나오죠. 돈 벌 것은 없죠. 유동성은 계속 많죠. 그럼 부동산이 그럼 다시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부동산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네.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그 순차적으로 한다면 떨어지는 게 맞는데 보통 정부가 이럴 때 부동산을 이렇게 부활을 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쨌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하진 않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가 사실 정부 정책입니다. 약간이라도 대출을 완화해주겠다. 이거 네. 나오면 뭐 거의 어떻게 될지 폭등으로 모르고요. 가겠죠. 네. 그렇네요. 자, 다음 통계 보죠. 조만간 자기압 수표가 사라지고 ATM기도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요? 네. 요즘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압 수표 10만 원권 써본 기억이 저도 본 기억 없어요. 거의 없죠. 네. 네. 요즘 5만 원권 차라리 많이 쓰고 5만 원권 두 장이면 10만 원이 되니까 5만 원권 볼 때가 제일 반갑죠. 그랬고 네. 또 ATM기도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아진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좀 느낌 저도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거 찾느라 조금 고생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의외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느낌이 날 텐데 한국은행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지급수단, 뭐 현금이라든가 이걸 다 합친 지급수단 기준으로 보니까 2008년에는 자기압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4.4%였는데 네. 2018년, 10년 뒤에 보니까 0.6%까지 대폭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네. 네. 그리고 금액으로도 보면 10년 전에는 전체 지급수단의 7.8%가 수표로 자기압 수표로 쓰였는데 지금은 2.1%밖에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0.6%니까 네. 이제는 지급 결제를 1%도 수표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수표 자기압 수표가 보면 정액권과 지금 비정액권이 있습니다. 정액권은 1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이 있는데 아마 과거에 10만 원권 가장 많이 쓰셨을 것이고요. 네. 또 비정액권은 이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발행하는 사람이 이제 금액을 적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10만 원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권의 영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모바일로 지급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이제 자기압 수표도 현금과 함께 네. 사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체 지급 수단의 0.6%까지 축소가 됐으니까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에 정말 자기압 수표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하느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 발행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군요. 네, 실제로 이 5만 원권이 2009년 5월에 발행이 시작했는데 네. 이때 이후에 자기합수표 사용액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게요. 사실 5만 원권 그냥 현금 내면 2장 내면 되는데 이 자기합수표는 좀 귀찮죠. 배서도 네. 해야 되고 뒤에 네. 사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권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 비정액권 자기합수표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좀 사용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정액권 자기합수표는 당분간 조금 더 쓰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게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노점상을 가보면 이 노점상에 보면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주인의 계좌인데 네.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계좌로 바로 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스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걸로 거기서 뭐 어묵이라든가 떡볶이 같은 거 사 먹고 바로 그냥 거기서 네, 쏴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금 없는 시대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어제 별다방 갔더니 그 매장은 현금 맞습니다. 거래를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별다방이 앞으로 현금 거래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금까지는 안 쓰이는데 이제 자기합수표는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ATM기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ATM기도 보니까 지난 10년간 은행이 설치한 ATM기는 약 한 10,000개가량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10,000개요? 10,000개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는 보면 이제 벤사라고 네. 그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벤사들이 하는 거는 좀 보면 수수료가 또 좀 비싸죠. 맞아요. 네. 편의점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익이 되다 보니까 많이 확대를 합니다만 은행권이 지금 보급하는 것은 확실히 그 ATM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는 거 알려드려야겠어요. 지금 보일러를 놔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 ATM기도 없어지고 수표도 없어지고 이러면 부모님들 이거 현금 결제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참 아직은 낯설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통계로 이번 3월 월간 경제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의 저자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